자, 교재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출연 또는 출자 단계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출연이란 말과 출자란 말을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출자는 우리 사주 조합 원이, 그리고 출연이란 말은 그 당해 회사나 그 주주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에 조합원이 출자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법인이 출연하는 경우는 손비, 주주가 출연하는 경우엔 기부금, 세액공제, 경비나. 연간 400만 원 소득공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벤처기업은 1,500만 원 해주겠대. 벤처기업은. 그 두 번째, 이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영구적인 비과세가 아닌 거야. 과세 이연에 해당할 뿐이다. 언제 과세하겠어? 나중에 인출할 때 소득공제 받았으면 인출할 때는 과세하겠다. 마치 연금 같은 경우 세액공제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듯이, 기부금은 필요경비 인정해주거나 세액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 법인주주면 손비 인정해준다. 그래서 출연금 있죠? 자기 회사, 그건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신이 취득한 장부가액 또는 돈을 줬으면 그 금품, 손비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장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시가가 아니라. 왜냐면 시가하면 처분이 계산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장부가액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취득하는 단계는 누가 취득하는 거야? 우리 사주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야. 대신에 싸게 취득한다. 싸게. 그래서 저가 취득하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꽁표시 보면 법인 또는 주주의 출연으로 취득된 우리 사주가 조합원 계정에 배정되면 그 배정 시점에 조합원은 상당액만큼 소득이 발생한다. 이건 두 번째 건 내가 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준 걸로 지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 출자분은 거기 보시면 우리 사주 조합에 출자하게 되면 우리 사주 매입 전까지 조합 기금에 우선 들어갔다가 조합의 원액에 배정되게 됩니다. 배정. 그때 저가 취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개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할 땐 시가보다 싸게 취득하게 돼요.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저가 취득한 이익 중 아래의 금액을 비과세하게 된다. 그래서 거의 비과세의 동그라미. 왜 비과세가 중요하냐면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지. 나중에도 과세 안 하는 거지. 싸게. 그래서 우리 사주 조합원의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과세할 필요가 없지만 현저한 이익을 얻었다, 싸게 얻었다라고 하면 과세 형평상 과세하는데 비과세한다. 일본은. 그래서 거기 출자 금액이 400만 원, 벤처기업 아까 소득공제에 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전액 비과세. 그러니까 싸게 사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보통 20% 정도 싸게 사. 관련 법률에 따라. 400만 원 넣어봐야 한 100만 원 먹은 거잖아. 그냥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400만 원 혹은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가액, 시가의 70% 보다 낮은 경우에 기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액주주가 우선 배정받으면 액면가액과 70%의 적은 금액을 과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뜻이지. 시가가 있어요. 시가. 시가의 70%잖아. 나의 취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 그럼 요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례 1번 보세요. 400만 원이 출자 금액이야. 취득가액. 시가가 얼마든 간에 출자 금액이 400만 원 언더면 무조건 다 비과세하는 거야. 3만 원, 300만 원. 근데 출자 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해. 그렇죠? 그러면 시가가 800만 원이야. 그러면 800만 원의 70%가 5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준 가격. 그럼 그 560만 원과 나의 취득가액 500만 원이잖아요. 그 차이 60만 원만 과세하는 거야. 문턱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그냥 고려하지 않아. 그 다음에 출자금이 1,500만 원이야. 취득가액. 시가 3,000만 원이야. 벤처기업이면 1,500까지니까 전부 비과세고요. 벤처기업이 아니면 시가의 70% 기준가격이 3,000만 원 70%면 2,100만 원이잖아요. 2,100만 원과 1,500만 원의 차이 600만 원을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취득도 일부는 과세할 수 있다. 근데 금액별로 나뉜다. 자, 법인 출연분 그 밑에다 써놔. 근로소득. 법인 출연한 건 다 근로소득이지.
그래서 법인이 나를 근로소득 주는 건 근로소득이야. 근데 과세 이연 해족 한도 내 금액까지는 한도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 한도가 보면 직전 연도 총 금액의 20%와 5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과세 이연하는 거야. 한도 초과분은 배정하는 당시에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도 내 금액은 지금 과세하지만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뜻이고 한도 초과분은 배정 당시부터 과세하는 거야. 한도 초과분은 배정 당시부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냥 화끈하게 다 비과세하면 될 것을 우리 다 편하게만. 아니 얘네들 얼마나 먹었다고. 그렇잖아요. 운영 단계. 우리 사주 조합원이 일종의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거야. 인출 단계에서 과세한다. 그래서 운용 단계에서 내 주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 조합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수익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첫 번째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 조합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아까 그 조합 기금을 얘기하는 거지. 기금. 다시 앞 페이지 가보시면 앞에 그림에서 조합 기금 안에 있는 주식도 있을 거 아니야. 아직 배정 전에. 그럼 배정 전에 그 주식에서 배당 들어와도 과세 한 푼도 안 하겠다는 뜻이고. 다시 이제 와 보시면 그럼 조합원이 배정된 다음에 배당 소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만 규정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특정 요건이 일단 소액주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금융회사라고 있어. 증권금융회사. 여의도에 가면 있어. 우리 회사 옆에 건물에 있어. 그래가지고 증권 금융회사. 신도 모르는 직장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좋은 회사들. 그래서 우리 사주 액면가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면 배당소득 내지 마라. 이런 거죠. 자, 보통 배당 받잖아. 그럼 배당소득세 과세 안 하고 요 돈으로 다시 취득할래요? 그래 물어봐. 또 취득하실래요? 그럼 취득도 하고 그런 거죠. 증여세. 우리 사주 조합이 출연받은 거지. 그러면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 증여세 내야 되는 거잖아. 이거 공익법인과 다를 바 없지. 그래서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 도관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사주 제도를 실시하는 법인의 운영비를 법인이 내준다고. 해당 법인이. 삼성전자가 대신 내주는 거야. 운영비를. 그러면 업무 무관 비용이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하지만 복리후생비를 인정해준다. 자, 인출 단계. 그 표를 보자마자 토해. 나만 토하나? 나는 안 토해도 되지. 여러분이 토하는 거. 어쨌든 일단 표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사주 취득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인출 단계에서 과세돼야지. 근데 보유 기간에 따른 일정 금액을 다시 비과세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거 금액을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각 단계별로 과세 특례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각 단계별로. 인출 단계 원래 과세다. 근데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비과세한다. 여기까지만 썼어도 많이 쓴 거야.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이 많은 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다 씁니까? 기억도 안 나고. 뭐 이미지 파일로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만 쓰셔도 많이 쓴 거야. 그리고 물음도 금액을 일일이 물어보는 스타일은 점수 배점이 있더라도 2, 3점밖에 안 돼. 물론 2, 3점 크지만 여러분 다른 데서 따세요. 다른 데서. 그렇죠? 그래서 외우란 말은 못하겠고 그냥 구조만 한번 볼까요? 일단 출자자나 출연자가 조합원 거야. 첫 번째. 그러면 출연 단계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인출 단계에서 과세 여부가 갈리겠지. 자, 소득 공제 한도 초과. 즉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얘기하죠. 그래서 과세가 그 당시에 된 거지. 여에다 옆에 가로치고 써놓으면 돼. 공제 안 된 거지. 공제 안 된 거. 공제 안 된. 공제 안 된. 가로치고 공제 X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자기 원본 찾는 거죠. 원본. 그 과세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한 1,000만 원 넣었어. 400만 원까지 공제 받았어. 내 돈. 600만 원치는 나중에 받는 거 원본 받는 거잖아. 인출. 언제 과세하면 돼? 양도하면 그때 과세 요건 충족하면 그때 과세하면 되지 뭐. 싸게 샀어. 싸게. 그럼 과세 됐지. 싸게 산 거. 저가 여부. 저가 취득한 거. 아니면 선생님 과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비과세분 있잖아요. 비과세라는 게 뭐야? 영구적인 폭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과세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저가 취득한 건 나중에 비과세 되는 거지. 인출돼. 저가 취득한 것도 당연히 비과세 해주고. 소득 공제된 거는 과세 여부가 부과된 거지. 부. 가로치고 공제 동그라미 가로 닫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지? 어쨌든 가로치고 공제 동그라미 가로 닫고. 결국 공제됐으니까 과세가 안 된 거죠. 그 400만 원. 그거 나중에 과세한다는 거지. 그래서 과세 이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당에 삼성전자가 넣어준 거나 삼성생명이 넣어준 거, 그 주주가 넣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 거의 넣어주는 금액에 과세 이연된 금액이 있었지. 한도 내는 과세 이연, 한도 초과는 당시에 과세했었지. 그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앞에 페이지에 거의 법인 출연분 있잖아. 145에. 법인 출연분 과세 이연 한도가 있었잖아. 총 금액의 20% 또는 500만 원 중에 적은 금액. 아니 큰 금액. 자 다시 와보면 그래서 한도 초과분은 과세가 됐을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받을 때 당연히 비과세고. 한도 이내라는 건 부 돼 있지. 부 가로 열고 과세 이연 가로 닫고 쓰면 되지. 부 과세 이연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출 단계에서는 당연히 과세되겠지. 조합 수익은 과세 여부가 안 된 거죠. 조합이 수익 얻은 거. 그건 나중에 인출할 때 조합 수익을 얘한테 준 거잖아. 그거는 다시 과세가 되겠다. 근데 이렇게 과세 되더라도요. 내가 우리 사주 조합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렸잖아. 그러면 그 보유 기간에 따라 비과세 금액이 있는 거야. 자 하나만 기억해. 중소기업에 하나여 6년 이상이면 100% 비과세하겠대. 많이 먹어도. 중소기업에 6년만 버티세요. 그럼 한 푼도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호지변을 많이 해준 거잖아. 그럼 오른쪽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소득공제 받은 주식이야. 소득공제 받은 주식. 그러면 주식수를 보시면 2천 주고 보유기간이 3년이야. 그럼 왼쪽에 가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인출금액의 50%를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되는 주식은 2,000주 중에 비과세 1,000주를 빼고 1,000주만 과세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소득공제 받지 않았대. 그러면 얘는 인출해도 한 푼도 과세할 필요 없지. 원본 찾은 거니까. 법인 출연으로 취득한 주식 중 비과세된 주식.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과세 이연된 주식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세 이연된 주식. 그러면 그 3,000주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게 맞는데 몇 년 보였어? 5년 버텼네. 5년. 야 돈 있는데 5년 동안 안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5년 버텼으니까 4년 이상이지. 중소기업은 아니고. 몇 퍼센트만 과세하는가? 25%만 과세하죠. 마지막 법인 출연금으로 내가 취득했는데 예전에 과세 이연 안 되고 과세됐던 부분 있죠? 그건 다 그때 원본의 수에 불과한 거죠. 과세 안 되겠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좀 내용이 복잡해. 자, 우리 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양도 단계. 다음 요건을 자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주식을 내가 이제 회사 나가. 그러면 회사 주식도 필요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을 원인으로.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야? 회사에. 저는 우리 회사가 다른 사람들의 지금 손에 닿는 게 싫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 다시 넣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끼리 돌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양도책 3천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게 비상장일 때만 의미가 있지 뭐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원래 과세하지 않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1, 2, 3은 다 비상장일 때 의미가 있는 거 현실적으로 상장법인 과세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하나하나 자주 보시고 이 단계별로 지금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출자와 취득 단계가 제일 중요해. 인출 단계 정도. 인출 단계. 그래서 한 3문장 정도로 쓸 수 있게끔 해 놓으시는 게 좋아. 그리고 취지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취지 같은 경우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ISA 가볼게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자, ISA 의에서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대상자야, 대상자. 어떤 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있는 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3가지만 된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일단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이 셋을 무조건 물어봐. 근로, 사업, 농어민. 종합소득자는 가입도 안 돼 원래.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사람이 이거 가입 불가야 불가. 5년 동안 400만 원 비과세 준대. 초과분은 분리과세하고 의 정도 기억하세요. 400만 원 비과세, 200만 원 비과세 있잖아. 그게 5년 합쳐서요. 5년 합쳐서. 거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미안해. 아니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해. 이게 무슨 400만 비과세 해봐야 지금 세율 이자율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 가입 대상자가 없지. 별로 안 가입했어. 은행에서 캠페인 여러 가지 엄청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돼 이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 너 같은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너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네. 넘기세요. 계좌 요건. 그래서 이게 외우고 이거 안 해도 돼. 한 명당 한 계좌만 하래. 뭐 어쩌라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계약해서 체결했고 예적금, 예탁금 아니면 펀드도 돼. 펀드 옛날에 처음에 펀드 안 해주던 이제 펀드도 돼.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계약기간 5년, 의무가입기간 5년이야. 그래서 굳이 한다면 1번, 4번 정도 기억해 주세요. 1번, 4번. 1번, 4번 정도. 누가 물어보면 야 누구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있어? 하지만 못해. 도대체. 야 5년 기다려야 되는데? 안 해. 뭐 이런 거죠. 5년.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어차피 2천만 원 없어. 자, 어쨌든 연간 2천만 원까지. 과세 특례는요. 이게 유형이 세 개에서 서민형, 농어민형, 일반형. 일반형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근데 만약에 이자를 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하면 9% 불과세. 그래서 과세 특례 내용은 별표. 세무회계 때문에. 세무회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주겠지. 서민형인지 일반형인지. 안 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서민의 기준이 여기서 5천만 원이야. 종합소득 금액 기준은 3,500만 원. 그냥 대충 느낌 오는 거지. 설마 6천만 원 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6천만 헷갈리네. 7천 우리 또 7천이 또 서민으로 보는 때 있고 여기는 또 5천 보. 힘들어. 자, 인출자 의무 가입 기간 5년이야. 5년. 청년 서민형 저소득자는 3년이네. 좀 빨리 땡길 수 있네. 기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 노란원상공제 많이 들어본 거죠? 이 노란원상공제의 취지는 좀 기억할 만한데 이게 보통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다고요. 근데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노후가 문제가 돼. 자영업자는 폐업하면 폐업 후 생계 보장이 막연하다. 그래서 자영업자 폐업 후 생계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사업소득 있는 자는 예전에 다 들어가도 돼. 사업소득 있으면 싹 다 들어가는 거. 사업소득만 있으면.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다 있는 사람 다 들어갈 수 있어. 대표적인 사람 저죠. 저 노란원상공제 가입했죠. 그래서 내가 가입할 당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해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소득공제. 대박. 300만 원까지. 근데 법을 개정했지. 쌍끝. 지금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액이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7만 원인가 지금 다시 바꿨어. 넣는 돈을 열받아가지고. 그 전에 25만 원 넣었거든. 17만 원 뽑아가지고 17만 원 곱하기 12하면 얼마야? 17만 곱하기 내가 17만 원 계산해도 17만 원 바꿔달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17만 원 100 203만 원까지. 그 200만 원 딱 걸리게 했어. 내가 끝전까지 하려다가 그거 좀 그래가지고 17만 원 200만 원 딱 걸리는 거죠. 사업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근데 올해 또 법이 개정됐어. 젠장. 오른쪽 부동산 임대업 소득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죠? 그럼 나의 소득 사업소득은 이제 부동산 임대업 요 학원 강의 소득 이게 얼마나 되겠는데 지금. 그렇잖아? 폐업을 해버릴까. 어쨌든 너무한 거지. 너무한 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오른쪽처럼 공식을 바꿔놓은 거야.
이유는 단순하지. 야, 부동산 임대업. 잘 봐. 이게 취지가 뭐야? 폐업 후 생계보장이지.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다는 얘기는 이거 양도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계보장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는 다 배제하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그렇지만 기존의 기득권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넣었던 사람들은 봐줘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이게 세법의 원래 바른 취지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근데 우리 법이 그래. 이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건 다 소득과세야.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만약에 내가 가입한 돈이 처음부터 가입할 당시부터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종합소득으로 과세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법이 바뀌어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건데 양도소득세 세율을 바꾸는 건 괜찮아. 그거는 소득과세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앞으로 넣는 돈이 소득 공제되는지 여부 있지. 이건 소득과세하고 또 상관없어.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그럼 계좌 해지라도 해주던지. 계좌 해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소득공제 한도액은 일단은 거기 납입액 기준으로 한도가 있어.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한도로. 법인의 대표자도 돼. 1907천만 원 이하인 겨중. 그래서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더 늘려줬어.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이 제도가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요거 사실 이제 출판 요거 맨 처음에 책 쓸 때 요거 책 쓰면서 요거를 우리 아는 후배하고 같이 들자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같이 들자. 우리 같이 이거 하나 하자. 응? 그래서 우리 25만 원씩 꽂았어요. 그죠? 근데 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게 사업소득 금액까지만 걔 이제 근로가 많고 사업 조금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사업소득 금액에서 한도를 빼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 바꾸고 나서 이 법이 바뀌고 500만 원 늘리더라고. 한 달에 얼마 넣더라? 40만 원, 42만 원이니까 뭐 넣더라고. 500으로 가는 거지. 나는 17만 원 줄이고.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 얘기는. 내 얘기는 여러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뀐 거야. 왜냐면 취지는 그렇지. 폐업 후 생계보장이잖아. 폐업 후 생계보장이니까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더 생계가 막막한 거죠. 1억 이상 니들은 생계가 뭐가 막막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내 클라이언트도 다 논란 공제 다 들어 다. 안 드는 사람이 없어. 세무사님들은요. 이거 클라이언트 그 신청서를 여러분이 대리 작성해서 넣어주잖아. 5만 원 노란선 공제해서 돈 줘. 여러분 계좌로 밀어줘. 그렇죠? 5만 원 넣어줘. 근데 부동산 임대업만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제. 오른쪽 공제 금액 어떻게 했다는 거. 둘 중 적은 금액. 그래서 1번이 뭐야? 공제부금 납부액. 뭐 예서 500만 원 넣었다면 500만 원과 소득공제 한도액이 왼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거기에서 다시 안 분할해. 1 마이너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은 배제하겠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요 공제 금액을 소득 공제 금액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소득이 전부 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면 한 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대신에 뭐 2번이 또 새로 생긴 거야. 너 사업소득 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뺀 거.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후배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온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걔가 사업소득 금액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쳐봐. 걔는 부동산 없어. 한 푼도 없어. 어쨌든 3천만 원 안에서는 얘는 되는 거지. 그래도. 그쵸? 근데 사업소득이 한 100만 원인데 근로소득이 1억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안 되는 거지. 100만 원을 한도로 하겠다는 거지. 법을 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어쨌든 간에 이거 보면서 내가 좀 짜증이 많이 났었어. 어쨌든 이렇다는 거지. 근데 입법 취지는 맞지.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이 주도적으로 이걸 개정했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 이름 제 컴퓨터에 다 써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소득금액을 올해부터 제외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통상 자산가들에 의하여 영위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사업 위험을 수반하는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쓰면서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한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은 부동산의 매매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폐업 시 생계 위험에 대비하거나 사업 재기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다. 없다라고는 못 쓰겠더라고. 적다. 이 정도 썼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서 나중에 이거를 인출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과세하느냐? 자, 운용 수익도 있고 소득 공제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기득권을 보고 해준 거야. 그래서 2016년 가입자. 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입자. 2016년 이후에 가입자로 나눠. 그래서 임의해약은 폐업 전에 폐업 전. 임의해약은 옛날이든 지금도 다 똑같아. 그래서 저도 해약을 못하는 게 소득공제 받는 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근데 좀 나아. 왜냐면 15% 떼고 끝내는 거거든. 15%.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근데 나는 40% 받았지롱. 그러니까 남는 거지. 지금 기타 해약을 해도. 그렇죠? 소득공제 받았어도 남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폐업은 단순해. 강의 관두면 돼 이제. 그렇죠? 그러면 폐업이야. 그러면 대박!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도 과세 제외야. 소득공제 받은 원금도 과세 제외야. 운용수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해. 근데 내가 인출을 한번 확인해봤어. 운용수익 아직 없어. 운용수익 아직 없어. 살짝 마이너스야. 그래도 남아. 세금 때문에 남아. 세금 때문에. 그렇죠? 폐업하면 세금 때문에 남는 거지. 이게 노란우산 공제다. 자, 우리 이제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그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 주가. 우리가 소득세법에 많은 장치가 있는데 조세특례 제한법은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득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모기지론, 원리금 상한액 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총합 저축에 가입하면 40%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 금액이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취업하면 요거 드는 거야. 요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에 10만 원씩 납입한다고 하면 연에 48만 원 소득 공제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아이템.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금리가 높아 다른 것보다. 근데 해약이 잘 안 나요. 해약하면 토해내야 돼. 해약하면 주택 청약으로만 쓰는 거야. 언제까지 자기가 집 분양받거나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그렇죠? 그래서 분양받으려면 어차피 있어야 돼. 그래서 납입한도 연간 240만 원이니까 월 20만 원씩 넣으시면 돼. 월 20만 원씩 넣으시면 얼마 나오는 거야? 240만 원에 40%면 40 얼마야? 96만 원이니까 96만 원 소득공제 받으시면 되겠네. 96만 원. 대신에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돼. 그러면 한 뭐 6년 7년쯤 다니면 7천만 원 좀 넘으면 그때부터는 금액을 줄여. 억울하잖아. 근데 찾지도 못하는 돈을 넣는데 세금 때문에 넣는 건데 그때는 한 3만 원 정도 넣으시면 되겠네요. 청약 유지 요건은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생 사시면 되고,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여러분이 들 수가 없죠. 농민이 돼야 돼. 그래서 농어민만 가능하다. 넘기세요. 몰라도 돼 이건. 청년 우대형. 거기 밑에다 써. 여기 배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청년 우대형 하고 밑에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아까 주택 청약 중에서 청년 우대형을 올해 만들어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배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민 전에 요 개념이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거는 500만 원까지 비었어요. 선생님 저 청년이 34세 이하입니다. 저 이거 들게요. 야, 근데 거기 봐봐. 직전 연도 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가입해도 되는 거죠. 올해 합격하셔가지고 가입하세요. 직전 연도 총 금액이 없죠. 괜찮아. 근로소득자여야 돼. 안 되는구나. 법조를 보니까 올해 가입 못해. 내년에 가입하세요. 선생님 저 3천만 넘게 받을 건데, 야 11월 달에 취업해. 11월 달. 그러면 11월 달에 취업하면 어차피 3천을 넣으면 한 달에 1,5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어야 돼. 어디 그런 데가 있니? 이상한 데지. 한 달에 1,500만 원씩 줬다는 얘기는 그 세무사님이 돈을 빼먹겠다는 얘기야. 너 뭘 리턴해달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렇다면 그건 좀 그래. 어쨌든 간에 가입 가능하네. 그러면 한 해만 받아먹는 거네. 그래서 첫 해는 수습기간 좀 적게 준다면 그때까지는 받아먹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가 그래서 조사한 바에 보니까 청년 우대형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앞에 주택 청합 저축 이걸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청년 우대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 2년 이상이면 되잖아. 연동되면 비과세 종합 저축.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은 거예요. 실무에서는. 65세 이상인 거주자, 노인분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부과하지 않아. 그렇죠?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인 거주자. 5천만 원까지 그냥 비과세 원금. 그죠? 괜찮잖아. 이게 이자율이 높을 땐 되게 좋은 거지. 근데 이자율이 요즘 3%야, 3%. 많아요. 2점 몇 프로야. 그럼 얼마니? 원금 5천만 원에 2%야. 보통 정기예금. 그러면 1년에 얼마야?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소득세 14만 원? 그 비과세? 아, 좋다. 이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별로야. 아까 농협 기억나죠? 농협. 그게 거기에 있는 거야.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 그래서 이용고 배당금이라면서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농림업인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조합 등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어. 예탁금은 예금이고요. 출자금도 있어. 예금 성격인데 출자의 성격이 있는 거야. 출자.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 이거 세제 혜택을 폐지하자는 주장들이 좀 많아. 어쨌든 가볼게요. 농민, 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 그럼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어. 어디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실무에서 조합원 회원으로 금융기관에 출자금으로서 한 명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은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저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 밑에 보기 전에 오른쪽 잠깐만 가봐. 오른쪽. 그래서 현행법상 조합 등의 출자금 예탁금은 이게 상식인데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다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 보면 너 무슨 구에 사니? 시골 아니야? 너 지금 사는데 주소지가 어디야? 경기도 어디에? 경기도. 경기도 남양주 가면은 거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합원으로.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 있죠. 그러면 1,000만 원 넣으면 비과세. 얼마 좋아. 그렇죠? 1,000만 원, 3,000만 2만 원, 2만 원 비과세인가? 아, 20만 원, 20만 원 비과세면 소득세가 원래 나올 게 20만 원 곱하기 14%만 3만 원 정도 비과세 세네. 3만 원 추가해요. 어쨌든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농림업인 서민의 상호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절세 수단을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 금리 높을 땐 특히 여기가 제일 좋은 거지. 금리도 좋아. 거기다 모두 있어. 예금자 뭐 5천까지 뭐 다 돼. 다 괜찮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20세 이상인 거주자의 예탁금 한 명당 3천만 원까지만 들 수 있네. 이자 소득도 비과세 해준다. 요거 많이 듭니다. 실제. 그래서 출자금, 예탁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이 돼야지만 돼. 근데 이게 실무에 가보면요. 여러분 요즘에는 농협 같은 거 있잖아. 농협 같은 것도 예금하려면 그 거주지 요건이 거의 다 있어야 돼. 딴 데 못해. 왜냐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서 거의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새로 나온 제도래요. 장병에게 내일 있나요? 내일 준비 적금 뭐 이런 거죠. 야 나가서 좀 열심히 살아. 돈 모아 이거야. 왜냐면 옛날 야 진짜 이게 군인들한테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진짜 자기 용돈도 안 되잖아. 그래서 병장에 무려 60 몇만 원을 주니까 우리 국가에선 이렇게 많이 주면은 이걸 모아라. 이거죠. 모으면 내가 비과세 해주게. 이거 뭐예요? 어쨌든 그래서 전역 후 거의 두 번째쯤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서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창업을 하는데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해준대. 이게 현실과 좀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 일단 요건은요. 가입 당시 현역병. 그랬더니 야 우리 공익을 안 내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자 이름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하면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월 40만 원, 66만 원 받아서 26만 원 정도는 쓰시고 4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40만 원 이자면 얼마 나오는가? 한 2천 원 나오니? 2천 원? 그거. 근데 이게 사실은 금리가 6.5% 준대. 금리가 되게 높은 거야.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신 너무 많이 복무 기간이 24개월 초과해도요. 비과세 적용 기간은 24개월. 왜냐면 지금 공군이 한 20 몇 개월 가지? 24개월 가나? 공군 24개월 가?
그럼 24개월 초 그럼 걔는 왜 더 있어? 영창 가서 더 있나? 어쨌든 간에 거의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밑에 주요 비교한 거예요. 점차 없애자는 입장이에요. 점차. 어쨌든 넘기세요. 자, 국민생활 안정. 아, 오늘 점심 먹기 전에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점심 먹어야 되겠네. 밥 먹고 와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자, 예상 시간이 너무 다들 궁금해하고 계속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만 해보자. 자, 국민생활 안정. 우리 2시부터 시작해서 해서 1시간 안에 이제 보수적으로 해보자. 보수적으로 3시 안에 161페이지는 끝나. 보수적으로 근로장려 수자 4시까지 176페이지 끝나. 1시간 4시 한 20분 여유있게 해운 기업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꿀이지. 여기서부터는 그럼 요거 쭉쭉 넘어가서 농업용 기저제 야, 이 내가 볼 때 6시 안에 끝나. 6시 안에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비웃는 표정이야. 야, 끝나. 그렇죠? 그래서 6시 정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6시 59분 안에 끝나. 내가 여유있게 봤을 때 6시 59분 안에 끝나요. 자, 식사 과사 하겠습니다.